2020년 2월 국경이 닫히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김 씨는 이것이 일시적인 조치라고 생각했다. 중국에서 이상한 병이 돌고 있다는 소문은 이미 들어왔지만 북한 땅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3월이 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국경은 완전히 봉쇄되었고 중국과의 무역마저 중단되었다. 장마당에서 중국산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좌판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김 씨가 사는 평안북도의 작은 도시는 그렇게 천천히 질식해갔다. 처음에는 수입품만 사라졌다. 설탕, 식용유, 양념, 청 같은 것들. 그 다음에는 장마당 자체가 폐쇄되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임시 조치라는 방송이 매일같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마을 전체가 봉쇄되었다. 봉쇄령이 내려진 건 4월 중순이었다. 군인들이 마을 입구에 초소를 세우고 누구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처음에는 3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3일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다. 배급은 끊겼고 집에 비축해둔 식량만으로 버텨야 했다. 김 씨네 집에는 쌀이 10kg, 옥수수가 15kg 정도 있었다. 7식구가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번 달이 지나면 풀릴 거야. 김 씨는 아내에게 말했지만 자신도 믿지 않는 말이었다. 아내는 임신 5개월이었고 두 아이는 각각 5살과 3살이었다. 김 씨의 어머니와 동생 부부 그리고 동생의 2살배기 아들까지. 좁은 집에서 7명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5월이 되자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마을 끝집에 살던 70대 노인이었다. 공식 발표는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였지만 김 씨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굶어 죽은 것이다. 그 집에는 젊은 사람이 없었고 비축해둔 식량도 없었다. 봉쇄 3주 만에 먹을 것이 바닥났고 그로부터 2주 후 노인은 숨을 거뒀다. 6월 초 갑자기 군용 트럭이 마을에 들어왔다. 확성기에서 방송이 울려 퍼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 인민들에게 식량을 배급한다. 각 가정의 가장은 마을 회관 앞으로 모여라. 김 씨는 다른 가장들과 함께 줄을 섰다. 한 가구당 쌀 3kg씩이었다. 7식구가 일주일을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다. 그날 저녁 김 씨는 깨달았다. 이것은 구호가 아니라 통제였다. 먼저 굶기고 그 다음 아주 조금씩 나눠주며 충성을 강요하는 것. 배급을 받으러 갔던 주민들은 모두 위대한 수령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강요받았다. 누군가 입을 삐죽거리면 곧바로 다음 달 배급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김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이 나라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할 수는 없다. 이곳에는 미래가 없다. 7월 두 번째 봉쇄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 가혹했다.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화장실조차 집 안에서 해결해야 했다. 10일 동안 계속된 봉쇄 기간 동안 김 씨네 집의 식량은 거의 바닥났다. 어머니는 자신의 몫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었고 김 씨와 동생은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다. 임신한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먹어야 해. 김 씨가 간청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도 나눠 먹어야 며칠이라도 더 버틸 수 있어요. 봉쇄가 풀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몰래 중국에서 넘어온 라디오를 들었다. 외부 세계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코로나19라는 병이 퍼지긴 했지만 사람들은 병원에 가고 약을 받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북한만이 완전히 멈춰 있었다. 김 씨는 그 순간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걸 확신했다. 국영 방송이 매일 내보내는 세계는 지옥이 되었고 오직 북한만이 안전하다는 선전. 그것은 주민들을 가둬두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그날 밤 김 씨는 처음으로 탈출을 생각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곳에 남아있으면 가족 모두가 죽는다는 것.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체제에 의해 죽거나. 어떤 방식이든 죽음뿐이었다.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겠다고. 8월이 되자 마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김 씨가 사는 마을은 120가구 정도의 작은 공동체였는데
봉쇄가 시작된 이후로 벌써 5명이 목숨을 잃었다. 공식적으로는 모두 기저질환이나 노환으로 처리되었지만 주민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영양실조와 굶주림이 진짜 원인이었다. 김 씨의 집 건너편에 사는 박 씨네 가족은 더 비참했다. 40대 부부와 10대 딸 그리고 70대 할머니가 사는 4식구였는데 남편이 간부가 아니라 배급에서 늘 뒷순이었다. 7월에 2번째 봉쇄 때 그 집 할머니가 쓰러졌다. 김 씨는 담을 넘어가 몰래 자신의 옥수수 2kg을 전해주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할머니는 3일 후 숨을 거뒀다. 시신을 수습하러 온 위생 담당 간부는 전염병 의심이라며 즉각 화장을 명령했다. 가족들은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다. 그날 저녁 김 씨는 박 씨를 몰래 만났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이건 코로나가 아니에요.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그냥 굶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염병이라고 우기면서 시신도 못 보게 하고. 김 씨는 박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건 없었다. 모든 말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국영 방송은 날이 갈수록 더 극단적인 메시지를 쏟아냈다. 세계는 전염병으로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 미제와 남조선은 시체를 거리에 내버리고 병원은 문을 닫았다. 오직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 아래 우리 공화국만이 단 한 명의 감염자도 없이 안전하다. 김 씨는 이 방송을 들으며 비웃음을 참아야 했다. 단 한 명의 감염자도 없다고. 그럼 왜 이렇게 극단적인 봉쇄를 하는가? 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가? 9월 초 김 씨는 큰 결심을 했다. 중국에서 넘어온 USB를 구하기로 한 것이다. 위험한 일이었다.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다. 하지만 외부 세계의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래야 가족을 설득할 수 있었다. 탈출은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해야 하는 일이었고 특히 아내와 어머니를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울 거라는 걸 김 씨는 알고 있었다. 장마당에서 밀무역을 하는 김 씨의 먼 친척을 통해 김 씨는 중국산 USB를 손에 넣었다. 대가는 집에 남아있던 금반지 2개였다. 어머니의 결혼 반지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어머니는 처음에 극렬히 반대했지만 김 씨가 이건 우리 목숨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라고 설득하자 마침내 동의했다. USB에는 나만의 뉴스, 드라마, 다큐멘터리가 담겨 있었다. 김 씨는 한밤중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에 혼자 낡은 노트북으로 그것들을 봤다. 소리는 최대한 줄이고 화면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불로 덮어가며 첫 번째로 본 것은 2020년 4월의 남한 뉴스였다. 코로나19가 한창이었지만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다녔다. 병원은 열려 있었고 확진자들은 치료를 받았다. 슈퍼마켓에는 물건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김 씨는 충격을 받았다. 북한 방송이 말한 지옥은 어디에도 없었다. 물론 어려움은 있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조심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있었다. 굶어 죽지 않았고 봉쇄되어 갇히지도 않았다.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살지. 김 씨는 그 순간 깨달았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건 굶주림이 아니라 국가의 거짓이라는 것을. 다음 날 밤 김 씨는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아내, 어머니, 동생 부부를 거실에 모았다. 아이들은 안방에서 재웠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김 씨는 조심스럽게 USB를 꺼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쳤어? 그게 뭔지 알면서. 김 씨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이걸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온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걸 확인하셔야 해요. 그날 밤 5명의 어른들은 작은 노트북 화면 앞에 모여 앉았다. 나만의 뉴스가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모두 긴장하고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이것도 조작된 거 아니야? 동생이 물었다. 하지만 영상이 계속될수록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슈퍼마켓에 가득한 물건들,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고 진짜였다. 아내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만
우리만 이렇게 갇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동생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동생의 아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럼 우리 동네 할머니들은 그냥 굶어 죽은 거네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날 밤 이후 김씨네 가족의 대화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언제까지 버틸까가 아니라 어떻게 나갈까를 이야기했다. 탈출이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계획이 되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곳에 남는다는 건 천천히 죽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10월 중순 김씨의 아내가 쓰러졌다. 임신 8개월이었지만 영양실조로 몸무게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다. 배는 불러왔지만 팔다리는 앙상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다. 동네 의사를 불렀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영양제를 줘야 하는데 약이 없어요. 중국에서 들어오던 게 다 끊겼잖아요. 의사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김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 옆에 누워 그녀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들으며 김 씨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아내와 뱃속의 아이 그리고 가족 모두를 잃게 될 것이다. 새벽 3시 김 씨는 조용히 일어나 아버지의 유골함이 있는 방으로 갔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 평생 충성스러운 당원이었지만 말년에는 체제에 대한 회의를 품었다. 아버지가 임종 전에 김 씨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다. 너는 이곳을 벗어나거라. 내 자식들만큼은 이 지옥에서 살게 하지 마라. 김 씨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꺼내들었다. 작고 차가운 도자기 함. 그 안에 아버지의 재가 들어있었다. 아버지, 이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동생을 불렀다. 둘은 마을 뒤편 산속으로 올라갔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김 씨는 계획을 털어놨다. 바다로 나가야 해. 서해안 쪽에 폐허촌이 하나 있어. 거기에 낡은 배가 남아있을 거야. 동생의 눈이 커졌다. 형, 그건 너무 위험해. 경비대가 있고 지뢰밭도 있고. 김 씨는 고개를 저었다. 위험하지 않은 방법은 없어. 중국 쪽 국경은 더 삼엄해. 군인들이 총을 쏘고 개를 풀어. 바다가 유일한 방법이야. 동생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형이 가면 나도 가야지. 우리 아들을 이런 곳에서 키울 수는 없어. 두 형제는 그날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지도가 필요했다. 해안선 경비초소 위치, 지뢰밭 위치. 김 씨의 먼 친척 중에 해안 경비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통해 정보를 얻기로 했다. 11월 초 김 씨는 그 친척을 만났다. 위험한 일이었다. 경비대원에게 탈북 의사를 비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 친척 최 상사는 달랐다. 그도 탈출을 꿈꾸고 있었다. 나도 나가고 싶어요. 하지만 가족이 평양에 있어서. 최 상사는 한숨을 쉬었다. 형님 가족은 다 여기 계시니까 가능하겠네요. 최 상사는 김 씨에게 귀중한 정보를 알려줬다. 폐허촌은 봉천리 해안에 있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지뢰밭을 통과해야 하는데 제가 지도를 그려드리죠. 경비 초소는 500m 간격으로 있고 야간에는 이 시간마다 순찰을 돌아요. 비가 오는 날에는 순찰이 느슨해집니다. 그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다. 폭풍이 오는 날을 노리세요. 경비정들이 출동을 못해요. 그리고 레이더도 제대로 작동 안 해요. 김 씨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모았다. 이번에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5살짜리 큰아이에게는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김 씨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날 거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더 나은 곳으로 갈 거야. 큰아이가 물었다. 거기는 밥이 많아요? 김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래. 거기는 밥도 많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학교도 갈 수 있어. 어머니는 여전히 두려워했다. 바다는 너무 위험해. 배가 뒤집히면 어떡하니? 경비대에 잡히면 어떡하고? 김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여기 남아있는 게 더 위험해요. 며느리를 보세요.
저렇게 말라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손자들이 굶어 죽는 걸 보실 거예요? 어머니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오랜 침묵 끝에 어머니가 말했다. 내 아버지 유골은 가져가자. 그이도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했으니까. 11월 15일 기상예보에서 대형 폭풍이 예고되었다. 북서쪽에서 강한 저기압이 내려오고 서해안의 강풍과 폭우가 예상되었다. 김 씨는 최 상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번 주말입니다. 최 상사는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제가 그날 당직이에요. 최대한 도와드리죠. 하지만 형님 정말 신중하세요. 바다는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11월 17일 밤 김 씨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점검을 했다. 배낭 2개. 한 개에는 물과 최소한의 식량, 다른 하나에는 옷가지와 아버지의 유골함. 아이들을 위한 수면제. 남자들이 들 칼. 여자들이 숨길 독약.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고춧가루와 검은 모래를 채운 계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밤 11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바람이 지붕을 때리고 비가 창문을 두들겼다. 김 씨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단순히 살기 위한 도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는 거짓과 공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으러 가는 거예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7명의 가족은 집을 나섰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집을. 밤 11시 30분 김씨네 7 식구는 집을 나섰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김씨와 동생이 앞장섰고 어머니가 큰아이를, 아내가 둘째를, 동생 아내가 3살짜리를 업었다. 아이들에게는 미리 수면제를 먹였다. 깊은 잠에 빠진 아이들은 비를 맞는지도 모른 채 엄마들의 등에 매달려 있었다. 마을을 벗어나는 건 생각보다 쉬웠다. 폭풍 때문에 순찰이 느슨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안에 웅크리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지금부터였다. 마을에서 폐허촌까지는 약 5km. 그 사이에 지뢰밭이 있었다. 최 상사가 그려준 지도를 따라 김 씨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손전등을 켤 수 없었다. 불빛이 보이면 즉시 발각될 것이다. 다행히 폭풍 속에서도 간간히 번개가 치면서 주변을 비춰줬다. 번개 빛을 이용해 지형을 확인하고 어둠 속에서 몇 걸음 나아가고 다시 번개를 기다리는 시기였다. 새벽 12시 30분 그들은 지뢰밭 입구에 도착했다. 철조망이 쳐져 있었지만 최 상사가 알려준 대로 북쪽 끝 부분에 구멍이 있었다. 밀수꾼들이 뚫어놓은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서 정확히 북동쪽으로 200보를 가세요. 그 다음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300보. 거기서 다시 남동쪽으로 150보면 지뢰밭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최 상사의 말이 떠올랐다. 김 씨는 심호흡을 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생사를 가를 수 있었다. 지뢰는 보이지 않았다. 땅 속에 묻혀 있었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땅을 밟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뒤에서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70대 노인이 아이를 업고 이 험한 길을 걷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김 씨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50보, 100보, 150보. 김 씨는 속으로 걸음을 세며 앞으로 나아갔다. 번개가 칠 때마다 주변을 확인했다. 땅에 이상한 돌출부는 없는지, 철사 같은 게 보이지는 않는지. 200보째에서 방향을 틀었다. 이제 동쪽으로. 나침반을 볼 수 없으니 별을 봐야 했지만 폭풍 속에서 별은 보이지 않았다. 김 씨는 바람의 방향을 느끼며 방향을 가늠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경비 초소였다. 초소에서 누군가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김 씨는 즉시 손을 들어 뒤따르던 가족들을 멈춰 세웠다.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폭우 속에서도 초소의 불빛은 선명했다. 누군가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았다. 김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경비병이 나오면 어떡하지? 여기서 발각되면 모두 끝이다. 지뢰밭 한가운데에 있으니 도망칠 수도 없다. 김 씨는 허리춤에 찬 칼에 손을 댔다. 동생도 똑같이 했다. 만약 경비병이 다가오면. 김 씨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각오는 되어 있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 초소 문이 열리고 젊은 경비병이 나왔지만 그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잠깐 밖을 둘러보더니 곧바로 다시 초소 안으로 들어갔다. 폭풍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김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최 상사의 예측이 맞았다. 폭풍 후에는 경비가 느슨해진다. 하지만 안심할 때가 아니었다. 이제 가장 위험한 구간이 남아 있었다. 최 상사가 특별히 조심하라고 당부한 지역. 거기는 지뢰가 정말 많아요. 한 평에 3개씩 묻혀 있어요. 정확한 길을 따라가세요. 한 발이라도 삐끗하면. 김 씨는 더욱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새벽 1시 30분 그들은 마침내 지뢰밭을 빠져나왔다. 김 씨는 안전지대에 도착하자마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동생도 여자들도 모두 그 자리에 쓰러졌다. 엎혀있던 아이들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김 씨의 어깨를 잡았다. 우리 살았구나.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었다. 바다. 새벽 2시 김 씨네 가족은 폐허촌에 도착했다. 한때는 20여 가구가 살았던 작은 어촌이었지만 10년 전 대홍수 이후 주민들이 모두 떠나고 폐허만 남았다. 무너진 집들 사이로 바람이 울부짖었다. 김 씨는 최 상사가 알려준 대로 부두 쪽으로 향했다. 거기에 오래된 목선 한 척이 남아있을 거라고 했다. 목선은 있었다. 하지만 상태는 끔찍했다. 5미터도 안 되는 작은 배. 페인트는 벗겨지고 선체 곳곳에 균열이 보였다. 김 씨는 배에 올라 내부를 확인했다. 다행히 엔진은 있었다. 작동할지는 모르겠지만 김 씨와 동생은 즉시 엔진을 점검했다. 김 씨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기계를 다뤘던 경험이 있었다. 연료는? 동생이 물었다. 김 씨는 배낭에서 플라스틱 통 2개를 꺼냈다. 각각 10리터씩 총 20리터의 휘발유였다. 장마당에서 구한 것이었다. 집에 있던 금부치를 모두 팔아서 마련한 것이다. 이걸로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동생의 질문에 김 씨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폭풍을 타고 조류를 이용하면 남쪽까지 떠밀려 갈 수 있을 거야. 엔진에 연료를 채우는 동안 여자들은 배 안을 정리했다. 바닥에 고인 물을 퍼내고 좌석을 만들고 아이들을 눕힐 공간을 마련했다. 어머니는 방수포를 꺼내 아이들 위에 덮었다. 아프지 말아야 할 텐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 씨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점검을 했다. 먼저 무기들. 김 씨와 동생은 각각 30cm 길이의 칼을 허리에 찼다. 공장에서 쓰던 작업용 칼이었다. 만약 경비정이 따라붙으면? 동생이 물었다.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싸운다. 우리가 잡히면 어차피 죽어.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게 낫지. 여자들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내와 어머니, 동생 아내 모두 작은 병을 숨기고 있었다. 독약이었다. 쥐약을 농축한 것이었다. 만약 모두 잡힐 것 같으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차라리 이걸 먹겠어요. 수용소에 가느니. 김 씨는 아내를 꼭 안았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또 하나의 무기가 있었다. 계란 껍데기 안에 고춧가루와 검은 모래를 섞어 넣은 것. 최 상사가 알려준 방법이었다. 경비병 얼굴에 던지세요. 눈을 못 뜨게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도망치는 거죠. 김 씨는 이 특제 계란 6개를 배낭에 넣었다. 새벽 2시 30분 엔진을 시동 걸 시간이었다. 김 씨는 심호흡을 했다. 엔진이 걸리면 소음이 날 것이다. 폭풍 후 소리에 묻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시동 레버를 당겼다. 1번, 2번, 3번. 엔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김 씨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제발. 4번째 시도. 엔진이 덜컥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낡고 거친 소리였지만 작동했다. 빨리 타. 김 씨가 외쳤다. 가족들이 급히 배에 올랐다. 어머니가 비틀거리자 동생이 부축했다. 모두 배에 오르는 순간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순찰 조명탄이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조명탄이 주변을 환하게 비췄다. 엎드려. 김씨의 외침에 모두가 배 바닥에 엎드렸다. 조명탄의 빛이 부두 위를 훑고 지나갔다. 김씨는 숨을 죽였다. 발각되면 끝이다. 30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조명탄이 서서히 떨어지며 어둠이 돌아왔다. 지금이야. 김씨는 배의 밧줄을 풀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하나의 조명탄이 올라갔다. 이번에는 바로 머리 위였다. 배와 가족들이 환하게 드러났다. 김씨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이제 끝인가?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다. 폭풍의 파도가 목선을 거칠게 흔들었다. 배가 부두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조명탄의 빛은 파도 때문에 산란되었고 경비병들의 시선은 파도 쪽으로 쏠렸다. 폭풍우 속에서 작은 목선을 식별하기는 불가능했다. 김씨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엔진 출력을 최대로 올렸다. 낡은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돌아갔다. 배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다로 나아갔다. 뒤돌아보니 부두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김씨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신에게든 운명에게든 아니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든. 새벽 3시 목선은 완전히 외해로 나왔다. 육지의 불빛이 이제 희미한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안도할 때가 아니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폭풍은 점점 더 거세졌고 파도는 2미터가 넘게 치솟았다. 작은 목선은 파도의 장난감처럼 흔들렸다. 한 번은 하늘로 치솟았다가 다음 순간에는 깊은 골짜기로 떨어졌다. 뱃멀미가 시작됐다. 어머니가 먼저 토했고 곧이어 동생의 아내도 배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아이들은 다행히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수면제가 아직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김씨는 키를 잡고 버텼다. 하지만 사실 키를 잡는다는 게 무의미했다. 이 작은 배로 폭풍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대신 김씨는 조류와 바람의 방향을 읽으려 했다. 최 상사가 알려준 대로 폭풍은 남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배가 조류를 타고 남쪽으로 떠밀려 가도록 하는 것이 전략이었다. 형, 물이 차오르고 있어. 동생의 외침에 김씨는 고개를 돌렸다. 배 바닥에 물이 고이고 있었다. 선체의 균열 사이로 바닷물이 스며들고 있었다. 퍼내. 김씨가 소리쳤다. 동생과 동생 아내가 플라스틱 통으로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퍼내는 속도보다 차오르는 속도가 빨랐다. 새벽 3시 30분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경비정이었다. 김씨는 즉시 자신들의 엔진을 껐다. 소음을 줄여야 했다. 어둠 속에서 배는 조용히 떠다녔다. 파도 소리만이 귀를 찢었다. 경비정의 탐조등이 바다를 훑었다. 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엎드려. 숨 쉬지 마. 김씨의 속삭임에 모두가 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탐조등의 빛이 그들의 배 주변을 스쳐 지나갔다. 김씨는 칼을 꺼내 쥐었다. 만약 발각되면 마지막 저항을 할 생각이었다. 옆에서 아내가 작은 병을 꺼내 드는 게 보였다. 김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아직은 아니야. 30초가 지났다. 1분이 지났다. 탐조등의 빛이 그들의 배를 정확히 비췄다. 김씨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경비정은 그냥 지나쳤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김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히 배를 봤을 텐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경비정은 그들의 배를 본 게 아니었다. 폭풍으로 떠내려가는 부표나 부유물을 목선으로 착각한 것이었다. 게다가 파도가 너무 거세서 경비정도 제대로 수색할 수 없었다. 몇 번 빛을 비춘 후 경비정은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다. 새벽 4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쳤다. 3미터는 좋게 넘는 파도였다. 배가 거의 수직으로 기울었다. 잡아! 뭐든 잡아! 김씨가 외쳤다. 모두가 배의 난간을 좌석을 서로를 잡았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 동생의 아내가 미끄러졌다. 파도에 휩쓸려 배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동생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놓지 마. 동생이 악을 쓰며 아내를 잡아당겼다. 김 씨도 달려가 도왔다. 둘이 힘을 합쳐 겨우 그녀를 배 안으로 끌어올렸다. 동생의 아내는 바닷물을 뒤집어 쓰고 헐떡였다. 하지만 살았다. 배는 천천히 균형을 되찾았다. 파도가 지나가고 배는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배 안은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 있었다. 모두가 무릎까지 차오른 물속에 앉아 있었다. 계속 퍼내. 김 씨가 명령했다. 모두가 손으로 통으로 무엇이든 이용해서 물을 퍼냈다. 새벽 5시 어머니가 쓰러졌다. 70대의 노인에게 이 고된 시간은 너무 가혹했다. 김 씨는 어머니를 안고 흔들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했다. 탈진이었다. 김 씨는 어머니를 배의 가장 안전한 곳에 눕히고 방수포로 덮었다. 조금만 버티세요. 곧 도착해요. 하지만 김 씨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정말 살아서 남한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이 작은 배가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여기서 포기하면 모두 죽는다. 김 씨는 다시 키를 잡았다. 폭풍 속으로 미지의 남쪽으로 배는 계속 나아갔다. 새벽 6시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폭풍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다. 파도는 여전히 거셌지만 새벽 34시만큼 위협적이지는 않았다. 김 씨는 지평선을 바라봤다. 육지는 보이지 않았다. 사방이 바다였다.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엔진은 1시간 전에 멈춰 있었다. 연료가 바닥난 것이다. 이제 배는 완전히 조류에 맡긴 채 떠다니고 있었다. 김 씨는 나침반을 꺼냈다. 다행히 방향은 남남동쪽이었다. 조류가 그들을 남쪽으로 떠밀고 있었다. 계획대로였다. 아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수면제의 효과가 떨어진 것이다. 큰아이가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다. 엄마, 여기 어디예요? 아내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 배 타고 여행 가는 중이야. 아이는 파도를 보고 겁을 먹었다. 무서워요. 아내는 아이를 꼭 안았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어머니가 깨어났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식은 돌아왔다. 우리 살았구나.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김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네, 살았어요. 그리고 곧 구조될 거예요. 하지만 김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새벽 6시 30분 멀리서 배 한 척이 보였다. 김 씨는 처음에 환호했다. 배다. 배가 있어. 하지만 곧 얼어붙었다. 저게 어느 나라 배인가? 만약 북한 경비정이라면? 김 씨는 쌍안경을 꺼냈다. 멀리서 보이는 배는 회색이었다. 군함처럼 보였다. 저게 우리 배 아니야?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내와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 돼. 이렇게까지 와서. 어머니가 울먹였다. 아내는 품속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독약이었다. 우리 잡히면. 김 씨는 아내의 손을 붙잡았다. 아직 아니야. 확인해 봐야 해. 배가 점점 가까워졌다. 이제 선체에 쓰인 글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정확히 읽을 수 없었다. 김 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만약 저게 북한 배라면 모든 게 끝이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총살당할 것이다. 배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폭풍의 잔여바람 때문에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다. 김 씨는 온 가족을 모아놓고 말했다. 만약 저게 북한 배라면 우리는 끝까지 싸워요. 절대 산채로 잡히지 않아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 씨는 칼을 꺼냈고 여자들은 독약을 손에 쥐었다. 배가 100m까지 접근했다. 이제 선체에 글자가 보였다. 한글이었다. 그것도 북한에서 쓰는 글자가 아니라 남한의 글자였다. 대한민국 해군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김 씨는 그 순간 무릎이 풀렸다. 대한민국이야. 남한 배야.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아내와 어머니는 여전히 믿지 못했다. 저것도 속임수일 수 있어. 어머니가 말했다. 북한이 일부러 우리를 속이려고. 오랜 세월 북한에서 살며 체제의 거짓에 시달린 그들은 쉽게 믿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함정일 수 있었다. 해군 함정에서 작은 보트가 내려왔다. 보트에는 2명의 군인이 타고 있었다. 그들이 목선에 가까이 다가왔다. 한 군인이 확성기를 들고 말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대한민국 영해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하겠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터뜨렸다. 살았다. 정말로 살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북쪽에서 붉은 빛이 올라왔다. 조명탄이었다. 북한 경비정의 조명탄. 그들이 뒤쫓아온 것이다. 해군 보트의 군인도 조명탄을 봤다. 빨리 타세요. 서두르세요. 김씨네 가족은 급히 해군 보트에 올라탔다. 어머니를 먼저, 그 다음 아이들을, 여자들을, 마지막으로 김씨와 동생이 올랐다. 보트가 해군 함정으로 향하는 순간 멀리서 북한 경비정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다. 이미 대한민국 영해였고 대한민국 해군 함정이 그 사이에 있었다. 김씨는 뒤를 돌아봤다. 북한 경비정이 멀리서 맴돌고 있었다. 조명탄이 한 번 더 올라갔다. 마지막 경고였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무의미했다. 김씨네 가족은 이미 남한 땅의 보호 아래 있었다. 김씨는 작은 목선을 바라봤다. 자신들을 여기까지 데려온 낡은 배. 그 배는 파도에 흔들리며 천천히 떠내려가고 있었다. 해군 함정의 의무실에서 김씨네 가족은 응급치료를 받았다. 탈진, 저체온증, 경미한 부상들. 의무관은 친절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씨는 비로소 긴장이 풀렸다. 정말로 끝났다. 정말로 살았다. 함정은 인천항으로 향했다. 항해하는 동안 김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는 잔잔했다. 어젯밤의 폭풍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바다를 비췄다. 아름다웠다. 김씨는 평생 바다를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바다가 자신들을 살렸다. 오후 3시 인천항에 도착했다. 부두에는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 국정원 요원, 통일부 관계자 그리고 의료진. 김씨네 가족은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완전한 검진이 필요했다. 특히 임신한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우선이었다. 병원에서 3일을 보낸 후 그들은 하나원으로 이송되었다. 탈북자들을 위한 정착 교육시설. 거기서 3개월 동안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김 씨가 도착했을 때 사복경찰이 그를 맞이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경찰의 말에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알고 있었다. 탈출은 끝났지만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언어가 달랐다. 같은 한국어지만 남한에서 쓰는 단어들이 낯설었다. 마트, 신용카드,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단어들. 북한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것들이었다. 문화도 달랐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정부를 비판하기까지 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다. 하지만 김 씨는 빠르게 적응했다.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아내가 무사히 출산하게 하는 것,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의 남은 친척들을 구해내는 것. 3개월 후 김 씨네 가족은 하나원을 졸업했다. 정부에서 제공한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다. 서울 외곽의 조그만 아파트였지만 김 씨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다. 따뜻한 물이 나오고 전기가 항상 들어오고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김 씨는 공장 일자리를 구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액수였다. 동생도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여자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한국어를 공부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다. 2024년 김 씨는 한 기자를 만났다.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취재하는 기자였다. 김 씨는 처음에 인터뷰를 거절했다.
북한에 아직 친척들이 남아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알려지면 그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기자는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했다. 김 씨는 그 4년간의 이야기를 천천히 털어놨다. 봉쇄된 마을, 굶어 죽는 이웃들, 구경 방송의 거짓말들. 지뢰밭을 건너던 밤, 폭풍 속의 항해, 대한민국 해군과의 만남. 모든 것을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김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건넌 건 단순히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거짓과 공포로 덮인 세상을 벗어나 진실로 향한 것입니다. 북한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바깥 세상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옥이 아닙니다. 여기는 자유가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어려움이 있고 차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여기서는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들. 그는 계속 말했다. 4년 전 그날 밤 저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고 경비대에 잡혀 총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북한에 남아있는 것은 천천히 죽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기자가 메모를 하며 물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위험한 선택이었잖아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다.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삶도 쉽지는 않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편견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제 아내가 낳은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났고 몇 달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했습니다. 의료비가 걱정되었지만 정부와 시민들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었다면 그 아이는 살지 못했을 겁니다. 김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지금 그 아이는 4살이 되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형과 누나들과 함께 유치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김 씨는 배낭에서 작은 도자기 함을 꺼냈다. 아버지의 유골함이었다. 이걸 가져왔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파도가 칠 때도 이걸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이곳에 오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이 유골을 북한의 고향 땅에 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자유로운 땅, 진실이 허용되는 땅으로 바뀐 후에.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다. 북한 정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씨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증오하지 않습니다. 증오는 제 삶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대신 저는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그들이 듣지 못하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곳 사람들도 자유를 맛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 씨는 일어서며 창밖을 바라봤다. 4년 전 그 폭풍 후의 밤, 저는 단순히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한 게 아닙니다. 저는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실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저는 계속해서 증언할 것입니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인터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다. 소박한 식사였지만 모두가 함께 있었다. 어머니는 이제 70대 중반이 되었지만 건강했다. 아내는 둘째 아이를 안고 있었고 새 아이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밥을 먹었다. 동생 가족도 함께였다. 식사 후 김 씨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수백만 개의 불빛. 각각의 불빛 아래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자유롭게 살고 꿈을 꾸고 미래를 계획했다. 김 씨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젠가 북한에도 이런 불빛이 켜지기를. 그곳 사람들도 자유롭게 살게 되기를. 멀리 북쪽 하늘을 바라봤다. 그곳 어딘가에 북한이 있었다. 아직도 어둠에 잠긴 땅.
하지만 김 씨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자신이 그 어둠을 뚫고 나왔듯이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어둠은 사라질 것이다. 김 씨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아버지, 저희는 해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저희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김 씨는 사진에 입을 맞추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아래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들어와요. 아이들이 찾아요.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계단으로 향했다. 새로운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완벽하지 않은 하지만 희망이 있는 살.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